오늘은 드디어 이제 전체 10강 중에 지난번까지 해서 5강 뭐 반이 지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후반으로 6번째 강인데, 그래서 제가 열차 여행이니까 6번째 역이라고 해서, 라트루의 그 연구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번부터 사실은 라트루의 후기 사상으로 넘어간다. 라트루를 뭐 한 사상가의 저거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다, 후기다 이렇게 나누는 게 또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시기적으로나 그 사람의 사상의 어떤 그런 뭐 성숙도나 이제 이런 거를 볼 적에 라트루가 주로 경험적인 연구에 치중했던,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을 비롯한 뭐 그다음에 이제 법이나 종교나 뭐 기타 정치나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경험적으로 연구한 게 전기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었다면, 후기에는 그것들을 종합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또 현실적인 어떤 그 기후위기, 인류세의 기후위기를 이제 가이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또 실천적인 대안까지 모색을 했던 게 후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훨씬 사실 라트루의 학문 사상으로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에 뭐 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후기는 오늘 소개하는 게 이제 존재양식의 인류학인데,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책에 나타난, 저는 이제 이걸 인류학적 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존재양식의 인류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하여튼 이 책이 발표된 거는 2012년이었기 때문에 라트루가 202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10여 년밖에 사실은 안 되지만, 굉장히 거기에 이제 집약적으로, 또 라트루가 전반기에 경험적인 연구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기반한 경험적인 연구를 했을 때와는 또 다른 특징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후기 사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0강까지 후반에 5번은 라트루의 후기 사상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기 사상의 이제 첫 번째로 존재양식에 관한 어떤 인류학 사상, 어떤 것인가 이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재양식의 탐구라고 하는 책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어로 2012년에 나왔고, 바로 그 다음에 2013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읽기가 굉장히, 라트루 책 중에는 읽기가 제일 어려운 책, 이거 방대한 책이에요. 라트루는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두꺼운 책을 쓰지 않는, 그래서 이제 경험적인 연구를 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어떤 책들로 냈는데, 이 책은 보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는 저기 황장진 선생님이 번역을 2023년도에 해서 냈어요. 그래서 라트루 책 중에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린, 저는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서 시장이 좀 이상해요. 오히려 쉬운 책은 많이 안 팔리고, 그 사람의 책 중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고 라트루를 20몇 년간 연구해온 저도 읽기가 어려운, 저는 이제 물론 한국 번역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영문으로 된 책을 이제 읽으려고 이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글로 나왔는데, 황장진 선생님이 워낙 번역을 또 애써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잘해서 그랬는지 국내에서 굉장히 지금도 많이 팔리는 라트루 책 중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좀 독서 시장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이 제가 지금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많이 팔렸을까? 이게 조금 의심이 나는 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에 마이클 샌델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도 뭐 그냥 뭐 우리나라 최고 뭐 소설 부문 망라하고 뭐 최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죠. 이게 사놓고 안 본다. 그래서 혹시 존재의 세계 탐구도 사놓고 안 보는 분들이 보려고 했다가 이제 포기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좀 의문을 좀 약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네. 하여튼 이 책을 그래도 국내에서 저는 번역이 된 것도 굉장히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빨리 번역이 돼가지고 하여튼 신기했는데 많이 팔리는 것도 또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이제 존재 양식, 영어로는 이제 mode of existence라고 하는데 mode of existence를 번역한 말이 이제 existence는 이제 존재고 mode라는 게 이제 양식이라는 거죠. 뭐 양식, 방식 뭐 이렇게 양태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제 양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 책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라투르가 이제 2005년도에 지난 시간에 사회학 책,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이라고 하는 책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라투르가 거기서 이제 기존의 사회학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던 사회학의 대상은 이제 사회를 연구하는 건데 그때 사회,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을 라투르는 이제 이미 그 전에 우리는 근대적인 것이 없었다. 이제 근대적인 그 책에서 자연 대 사회 이 이분법으로 근대인들의 세계를 분류하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회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연구해온 학문이 이제 또 사회학인데 라투르가 이 책에서 이제 생애자 연결망 이론의 관점으로 이 사회 개념을 해체를 한 그 책이었죠. 그래서 사회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순수한 이 정신 능력을 지닌 순수한 인간들의 어떤 집합이나 그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제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실체고 그래서 그런 사회라는 것은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라투르는 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학이 만들어낸 메타 언어죠. 사회학의 어떤 그런 거대한 이 이론 틀이나 이 분석 틀 속에서 딱 개념으로 이제 자연이 아닌 또는 개인이 아닌 어떤 실체로서의 사회 이런 식으로 본 게 이제 사회학의 사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라투르는 이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이라는 책에서 ANT 관점을 가지고 해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체를 했냐면 그거는 우리가 사회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인간과 비인간의 많은 결합들이 모인 하나의 이제 굳이 그 전체를 부른다면 그거는 사회가 아니라 집합체로 불러야 된다고 이제 콜렉티브라는 개념으로 불러야 된다고 라투르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회 개념 대신에 실제는 뭐냐면 그건 집합체다. 콜렉티브라는 개념으로 바꾸자.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는 ANT를 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결합의 사회학이라는 점.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 개념을 실체를 연구한 사회학의 패러다임을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이라고 라투르는 불렀고 사회적인 것의 사회학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결합의 사회학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연구하는 게 바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한 책이 바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사회적인 것의 재조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책에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행위자 연결망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으로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의 어떤 그런 일종의 완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계속 이렇게 라투르 스스로도 이제 이미 그런 좀 한계를 느꼈겠지만 라투르가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인류학, 사회학계는 상당히 유럽에서 특히 많이 알려지고 이제 그런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기반해서 여러 경험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막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하여튼
굉장히 그 유행을 말하자면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됐냐면 라투르는 자연과 사회, 그 이원론에 기반한 자연과 사회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뭐 라투르가 연구했던 과학이나 법이나 정치나 종교 등은 사실은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다 뭐가 이렇게 따르따르딱 분리돼서 존재하는 실체들이 아니라 다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행위자 연결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다 라투르의 설명을 들으면 다 자연도 행위자 연결망이고 사회도 행위자 연결망이고 과학도 행위자 연결망이고 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다 행위자 연결망이다. 다 이렇게 라투르식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해체해서 행위자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경험적으로 연구도 가능하고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부닥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럼 그들 간의 차이가 뭐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왜 굳이 이 세계에는 자연과 사회 그런 건 실제로는 없다. 그러면은 과학, 법, 정치, 종교 뭐 이런 것들 이게 없다고 볼 수가 있나? 뭔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활동인데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행위자 연결망이라고 그냥 다 해체를 해버리면은 말하자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론이 돼버리는 건데, 이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사실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한계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계를 단조롭고 획일적으로 이제 행위자 연결망으로 다 해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다. 이게 과연 이제 그럼 옳으냐, 또는 어떤 뭔가 차이를 설명하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됐고, 라투르도 그런 문제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차이를 드러내자. 이제 그런 생각을 라투르 스스로가 이제 보인 게 오늘 소개할 이 존재 형식의 탐구 책 전에 메이킹 오브 로우라고 하는 그 법을 연구한 책을 라투르가 썼거든요. 2002년도에 이제 불어로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2010년도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고, 뭐 언젠가 번역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뭘 연구한 책이냐면, 법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제정이 되고, 그게 어떻게 정말, 이 실제 현실 속에서 이 법률가들의 실천 속에서 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한 책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대상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말하자면 국가 행정법원인데, 꽁세유 데따라, 뭐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렇게 불리는 지금도 존재하는 행정법원이, 국가가 세운 행정법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부에서 내세우는 법률을 검토하는, 거기에 자문을 주고 검토해주면서 이제 정부에서 법률을 갖다 이제 제안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 국가 평의회를 먼저 이 꽁세에 데따를 먼저 거쳐서 법률안으로 이게 법률의 그 용어로 이렇게 딱딱 자문을 해주고, 또 정부에서 어떤 한 정책이나 이 법률안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위반하는 것이 나왔을 적에 실제로 이제 행정법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기소를 하고 이제 그걸 심판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꽁세에 됐다라고 하는 국가평의회, 우리말로 국가평의회라고 이름을 번역하는 게 저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냥 저는 그냥 번역저기에 맡겼더니 국가평의회라고 번역을 하더군요. 하여튼 프랑스 행정법원입니다. 국가행정법원. 이거를 이제 라투르가 행위자 연결망의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에스노그래피 연구를 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직접 참여 관찰을 깊게 한 거죠. 그 법원의 법률가들이 어떻게 법률을 실제로 제정을 하고 이제 이걸 적용을 하고 이제 그랬던가를 이제 마치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 과학 실험실에 대해서 에스노그래피 연구하고 똑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라투르가 발견하게 된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 따른 어떤 자연이나 무슨 관습이나 뭐 이런 국가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 법리라고 하는 그 자체의 메타 언어와 존재론을 지닌 특정한 존재 양식이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트루가 체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다 행위자 연결망이고 다 가변적인 건데 시스템, 이 체계라고 할 때는 뭔가 이게 대단한 원래부터 딱 갖추어진 어떤 실체가 있고 그게 어떤 각 부분들이 딱 유기적으로 딱 연관돼 그런 게 체계, 시스템인데 라트루는 세계를 체계로 보질 않거든요. 체계로 보지 않고 다 행위자 연결망인데 이 철학으로 볼 적에 그래도 라트루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것저것 연구해 오던 것을 하나의 집대성에서 이제 체계 비슷하게 만든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철학자들은 원래 체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에서 체계가 있어야 그건 위대한 철학 사상이지 체계가 없으면 그건 철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상으로 취급받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경험적인 학자인 저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체계가 있어도 좋지만 꼭 체계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적인 학문인 사회학이나 인류학은 그냥 그 현상을 가서 이렇게 잘 연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그거를 전체를 다 체계를 세워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론에서 이제 그런 걸 추구를 하는데 그거는 철학에 가깝지 그거는 경험적인 연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학이나 인류학 같은 경험적인 학문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체계를 세운다는 거. 근데 철학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돼요. 이 책에서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직접적인 문제의식은, 제가 앞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91년도에 그, We have never been modern, 우리는 결국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한 그 책의 제목 자체가, 근대인들, 우리들이 이렇게 근대적으로 살아오진 않았다는 그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자연사회, 이 근대인들은 이 세계를 자연사회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인간, 비인간 다 결합, 연결망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연결망을 만들어서 살아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걸 설명을 했죠. 연결망을 구축한 거를. 그러니까 이 자연사회 거대한 그 이분법으로 나눠서 실제 살아온 것이 아니다. 근데인의 머릿속엔 그렇게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이브리드를 만들어 와서 살아왔다는 게 이제 그때 91년도에 그 책인데 그러면 그 책에 이어서 사실 생길 수 있는 의문이 뭐냐면 근대인이 아니었다면 그동안 그러면 우리 한 200년 동안 과거에 뭐 과학혁명 또는 뭐 산업혁명 때부터 따져도 그럼 우리는 누구였던가 이런 질문이죠. 근대인이 아니었으면 그럼 누구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거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근대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부정적인 거는 그 91년도의 책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긍정적으로 우리의 그럼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거를 설명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었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었고 그냥 행위자 연결망뿐이었다. 하이브리드 뿐이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누구였지? 어떻게 살아왔지?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바로 이 책에서, 시도를 한 거는, 그럼 근대인은 누구였나? 누구였나를 했을 적에, 라트루는 이제, 근대인이 살면서 실제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다양한 행위자 연결망들, 다양한 하이브리드들이죠. 그걸 만들어 왔죠, 근대인들은. 근데 그거를 그냥 행위자 연결망이라고 하면은 그 행위자 연결망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 아니죠. 똑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행위자 연결망들이 각각 추구하는 가치 또는 진리 그리고 그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행위자 연결망의 궤적과 그 행위자 연결망이 탄탄하게 번성할 수 있는 그 적정성의 조건 뭐 이게 말들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말들이 압축해서 만든 말이 존재양식이거든요. 그 가치와 그 행위자 연결망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진리 그리고 그것을 위한 궤적과 적정성 이런 것을 합친 말이 바로 존재양식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다 행위자 연결망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결국 떠나는 건 아니에요 이 책에서. 근데 그냥 행위자 연결망 다 똑같은 행위자 연결망이 아니라 어떤 행위자 연결망은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 진리 이런 걸 추구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사회적 통합이나 이런 가치를 추구를 하고, 민주주의나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이 행위자 연결망은 뭐 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뭐 그걸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를 하고, 각각 추구하는 가치나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 연결망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자 연결망들 간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해서는 이 근대성이라는 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다양한 행위자 연결망들, 그 가치나 진리에서 다른 이런 것들을 그 설명하기 위한, 이거는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 자체의 어떤 그 인프라 언어는 그거는 실제 경험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행위자 연결망들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 묘사, 디스크립션을 위한 언어거든요. 근데 그것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그것들 간의 가치와 어떤 진리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이건 철학적인 언어, 메타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라투르의 책에서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그 행위자 연결망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책이라는 거죠. 라투르가 본격적인 철학을, 라투르의 어떤 이 연구나 이론에는 항상 철학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인데 직접 철학으로 그걸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인프라 언어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라투르의 이제 주된 그 전의 작업이었는데, 그 행위자 연결망들 간의 차이를, 그것이 어떤 다른 가치, 어떤 다른 진리를 추구하고자 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특징으로 이제 이걸 행위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용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바로 이제 행위자 연결망들 간의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한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근대인들의 모든 행위자 연결망들, 중요한 행위자 연결망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차이들을 그렇게 철학적인 언어로,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이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존재 형식의 탐구는 이제 그런 책이고, 존재 형식의 탐구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inquiry가 이제 탐구라는 얘기죠. into modes, 그러니까 모드의 복수형, modes of existence. 요게 이제 이 책의 영어 제목이거든요. 불어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on inquiry, 이니셜을 따가지고 aim이라고 불러요. aim이라고 그러는데, aim이라고. AIME로 이 책의 약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라투르의 그 사상이나 연구에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면 초기에는 다 행위자 연결망으로 각각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행위자 연결망들이 어떻게 구축되나를 따라가서 디스크립션하는, 그래서 다 모든 것은 그래서 다 해체를 했죠. 자연 사회는 물론이고 과학, 법, 종교 이런 것들 다 행위자 연결망이야 하는 연구를 초반에 한 거예요. 행위자 연결망으로. 근데 그거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다 행위자 연결망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이론론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T의 존재론적인 이론론을 넘어서 이 존재 형식의 탐구, 즉 AMA에서는 과학, 법, 정치, 종교 등 뭐 예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종교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특수성과 다원성에 그걸 중요시하고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바로 AMA거든요. 이는 근대인처럼 과학을, 예를 들어 지금 근데 실제 이제 우리 근대 문명을 보면 점점 더 이 존재 양식들이 이렇게 사실 다양한데, 과학, 법, 정치, 종교, 예술 뭐 이렇게 사실 다양한 행위자 연결망들이거든요. 다양한데 이것들 간의 관계가 사실 이 근대 문명에서 보면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라투르는 이 책에서 그걸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존재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치가 있고 그 나름대로 가치나 진리를 추구하고
다 이 세계에 존재해야 될, 뭐, 제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문명의 한 기둥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들이에요. 귀중한 문명들. 그러니까 근대인들이 만들어낸 문명들이죠. 그런데 실제 근대 문명, 우리가 근대 문명이라는 근대 세계에서는 라투르는 이 존재 양식들을 상당히 다 라투르의 다 동등한 가치들을 부여하거든요. 과학이든 종교든 법이든 심지어 라투르는 이제 뭐 주술적인 것까지도 메타모포시스라고 변신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를 2차 계단에 해놨는데 주술까지 포함되는 어떤 뭐 예술 뭐 하여튼 라투르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연구를 해. 근대인들이 중요하게 만들어왔던 어떤 가치, 추구했던 가치, 그걸 위한 행위자 연결망 구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있는 거다고 이제 연구합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이 책에서 철저하게 추구하는 바가 존재론적 다원주의예요. 다 다원적인 거고, 이 존재 양식들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실제 근대 문명에서는 근대인들이 그걸 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지식이나 특정한 가치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보고 그걸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한 존재 양식으로 다른 존재 양식들을 다 밑에 깔고 보면 열등한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확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이게 우월한 거니까 너희들은 다 꺼져 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걸 배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종교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주술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과학에서 볼 때는 그건 다 비과학적인 미신이야, 비합리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이 근대 문명에서 근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래서 라투르가 이 근대 문명에서 실제로 존재 양식이 다 평등하고 다 존재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어떤 다원적인 것으로 보자고 하는 게 이제 라투르의 어떤 이 책에서의 어떤 문제의식인데 그런 지배적인 다른 양식을 타한 양식을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 양식들이 이렇게 나타나. 그게 이제 과학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점점 20세기 말 21세기로 오면서 또 그 과학 못지않게 그런 지배적인 게 바로 경제예요. 경제. 과학과 경제. 근데 경제는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라투르는 존재 양식으로 볼 때 이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다른 존재 양식이 이게 아말감처럼 융합된 게 이제 경제라고 라투르는 얘기해요. 이걸 우선 이걸 이제 세 개가 융합된 거기 때문에 이걸 해체를 해서 세 개로 각각 따로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라투르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과학의 존재 양식이나 경제의 존재 양식이 다른 존재 양식들을 갖다 다 지배해버리고 하는 이런 위기, 근대 문명이 이제 봉착했다고 라투르는 보면서 그게 바로 라투르는 이제 오늘날 상태 위기가 온 거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라투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나 경제의 존재 양식이 다른 존재 양식의 가치를 부정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다 지배해버리려고. 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과 같은 생태위기가 생겼다고 보면서 이제 라투르는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투르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존재 양식들을 제대로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존립하도록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게 라투르가 얘기하는 생태화예요. 라투르는 근대화 대신에 생태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지금 근대화냐 생태화냐 이 양갈래 선택지 중에서 그 중에 어느 미래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이 절체절명의 그 선택에 위기에 이제 지금 순간에 놓여 있다고 라투르는 이 책에서 처음에 출발할 적에 서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대화냐 생태화냐 했을 적에. 근데 그랬을 적에 이제 오해하는 거는 뭐 근대화는 그래 뭐 이렇게 끝까지 경제성장 추구하고 뭐 과학기술만 옳다고 뭐 이런 것으로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시는데 생태화냐 했을 때는 생태화냐는 얘기를 기존의 생태주의나 생태운동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라투르는 자연을 해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식의 자연은 없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리가 없죠. 예. 그런 식으로 인간 세계 말고 자연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고 그 자연 세계가 뭐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자고 한 거는 라투르의 얘기가 아니에요. 라투르가 얘기하는 생태화가 아니에요. 라투르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자연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존재 양식들을 과학이나 경제가 다른 양식들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점점 이렇게 획일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생태위기가 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런 식의 존재 양식들을 다시 다원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 그런 책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돌려놓는 것, 다른 존재 양식을 회복하는 것, 그것들을 라투르는 생태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비인간들이 다 이 세계의 가치를 가지고 다 자기의 자율성을 가지고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비인간들을 따로, 인간과는 따로 놓고 요거 보호해야 돼. 이거는 정말 비인간들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대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비인간들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두 가지 개념이 가장 핵심적이고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데 존재양식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창설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존재양식과 창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라투르는 누구 딴 철학자나 딴 사상가, 뭐 하여튼 지성가들의 저서를 읽고 거기서 굉장히 자기가 공감을 하고 저걸 하면은 그 사람의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과감하게 채택을 해요. 빌려와요. 그래서 자기가 또 약간은 재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쓰죠. 자기의 책에서. 그 개념이 바로 존재양식과 창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존재양식과 창설이라는 개념은 라투르가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빌려온 그런 식으로 채택한 개념이거든요. 어떤 딴 철학자인데 누구냐면 프랑스의 그 예술 철학을 한 분, 예술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펼친 유명한 사상가가 이제 에티엔 수류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79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도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분도 죽고 나서 79년도에 죽고 나서는 거의 프랑스에서도 잊혀진 철학자였다고 해요. 근데 화이트헤드를 라투르하고 이제 스텐가스가 재발견을 했듯이 이 수류오라는 철학자도 잊혀졌었는데 다시 재발굴을 해서 이제 이분의 책을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뭐 프랑스에서 재출판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예술 철학자로 수리오가 또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미 1943년도에 쓴 책, 이거는 다양한 존재 양식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이분이 분석한 거는 예술이죠. 예술, 조각이나 뭐 미술이나 이제 이런 예술품인데 거기서 처음 예술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이분이 제시한 개념이 존재 양식과 창설이라는 개념인데요. 우선 존재 양식 개념이 특이한 거는 이 수리오가 뭐라고 그랬냐면 존재 양식은 다원성과 강도를 지닌 것이다.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존재를 되게 실체로 보기 때문에 substance로 보기 때문에 저기 있거나 있지 않으면 없는 거 이게 딱 있다 없다 존재는 있지 않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부정을 해요. 존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존재한다. 여러 방식으로. 존재는 다원적인 거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방식의 다원성을 얘기하면서 존재 양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얘기한 존재 양식의 그 다원적인 몇 가지 분류를 한 4가지 정도 하는데 그건 라투르하고 같지는 않아요. 라투르는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해서 자기 한 15가지로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 존재라는 건 강도를 지닌 것이라고 하는 게 뭐 강도, 밀도, 정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intensity. 철학에서 그 번역하는 말이 강도거든요. 강하다, 약하다. 그게 그 말의 강도예요. 누구 죽이는 이 강도가 아니라 강도라는 말 철학에서 인텐시브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 그런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존재라는 것도 강한 정도가 있고 약한 정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아주 약한 게 있고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은 나타나긴 했지만 약한
근데 나중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성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강하게 존재가 된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는 저 희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굳어지는,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실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 끝에 있는 아주 약간 희미한 이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제 끝에 있는 제일 굳어진 이거 딱 있는 거고, 이 중간 거 다 생략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딱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존재라는 거는 정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 존재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나. 약한 상태, 아직 희미한 상태, 완전 굳어지지 않은 상태. 더 아주 강한 상태로 우리 가는 어떤 그런. 하여튼 존재양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식의 다원성과 강도라는 개념으로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존 실체 중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걸 얘기했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 사람이 생각했을 만한, 예술 작품 보면 처음에 뭐 예술가가 뭐 문학가 이렇게 처음에 머릿속에서 뭔가 이게 뭔가 상상력에 의해서 뭔가 상이 떠오르고, 그죠? 예. 구상이 있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정형한 이런 상태가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조각가면은 이 돌이나 이 진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해도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 이런 구상을 하고 이제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의 작품이 될지 미리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 조각 작품을 만들 적에 무슨 건축 설계사가 하듯이 디자인을 딱 그려놓고 머릿속에 그 설계도가 딱 있어서 그것대로 딱딱딱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시고, 문학가도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구상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얼기설기한 이것들을 그려놓을 수 있어도 아주 자세한 설계도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딱딱딱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리오는 또 창설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예술가란 우리는 작품을 만든 사람, 마치 그 제작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작자라고 할 때는 지금 방금 얘기한 설계도면이 딱 있고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걸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술가가 하는 작업을 보면 그거는 사실은 문학가가 어떤 한강이 자기 작품을 쓸 때 쓰게 된 어떤 그런 경위나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자기의 고통 속에서 꿈 속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쓰는 게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미 다 구상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자기가 구상해낸 그 인물이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쓰도록 자기를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인물은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드라마나 이 조각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을 창조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조각의 이것들이 자기한테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오가 그래서 이 예술가의 역할은 제작자가 아니라 산파와 같다는, 산파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기는 산모가 있잖아요. 산모가 임신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 아기 태아를 이렇게 세상에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잘 안전하게 이 세상에 탄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떤 것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제작도 아니고, 그 제작하고 비슷한 말이 이제 제가 앞에서 라트루가 이제 구성이란 말을 많이 써왔거든요. 컨스트럭션이라는 말. 구성물, 이렇게. 근데 수리오가 예술 작품의 탄생에 대해서 쓴 말이 이제 바로 산파와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창설이란 말을 썼어요. 창설. 미리 정해지지 않은 어떤 불확실한 나중에 결과를 놓고서 산파 역할을 하는 예술가 역할. 뭔가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창설이라고 하는 우리 황장진 선생님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영어로는 인스토레이션입니다. 인스토레이션. 저도 모르는 단어였어요. 인스토레이션. 창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리오가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술 작품의 어떤 탄생에서 이제 예술가가 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라트르는 기존에 자기의 뭐가 다 과학 지식 사실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가 결합해가지고 만든다. 과학적 사실을. 기술도 뭐 실험실에서 엔지니어와 엔지니어가 다루는 어떤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기술을 뭐 휴대폰을 뭐 컴퓨터를 만든다. 그런 거를 라트르는 이제 행위자 결망 이런 구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 컨스트럭션이었거든요. 기존에 구성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라트르는 계속 구성이라는 개념이 근데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구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기존의 실증주의적으로 과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과학적 사실은 발견되는 거지 무슨 구성되는 거야. 만들어졌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흠결이 있거나 뭔가 가짜라는 얘기 아니야? 인공적인 거니까. 이거는 자연에 있는 실제를 발견해낸다. 기존의 기존의 어떤, 이걸 설명하는 과학적 사실. 그건 발견의 산물이겠지. 그거는,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근데 이제 합리적 이성을 발휘해서 이거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건 발견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온 거지. 근데 라트르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얘기한 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발견이라는 말로 이건 표현될 수가 없고 이거는 여러 가지 과학자의 생각과 개념과 뭐 이런 기존의 문헌과 이런 것과 실험 장치와 실험 대상과의 어떤 연결망을 구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트르는. 행위자 연결망의 구성. 통해서 과학적 사실은 구성되는 거다. 컨스트럭션, 구성물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실증주의 과학관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반론을 폈냐면 그 구성된 거는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건 가짜라고 밝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와 이 가짜와 항상 이게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라트르는 자기가 구성이라는 개념이 구성됐지만 실제다고 하는 라트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트르는 그거를 뭔가 더 나은 개념으로 이게 교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개념 이게 바로 창설이다. 수리오에게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따온 거죠. 라트르는. 그래서 구성이라는 말 대신에 나는 앞으로 창설로 다 부르겠다. 여태까지 제가 구성이라고 불렀던 거를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도 아니고 구성됐지만 행위자 연결망으로 구축이 됐지만 그렇게 나온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실제, 리얼리티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리오가 얘기한 창설에 맞다. 창설로 표현할. 창설이라고 표현하면 라트르는 이제 그것의 실제성이 부정되거나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아마 라트르는 생각을 해서 창설이란 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성 대신에 창설이란 말을 사용하자. 이제 이게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고 각각의 존재 양식마다 그 존재 양식에서 창설하는 존재자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존재 양식이나 창설이라는 개념은 수리오에게서 따왔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고 어떻게 나오게 됐던가 이제 그런 개념 설명까지 좀 길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존재 양식을 체계화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각각의 존재 양식은 각각의 다 행위자 연결망은 맞아요. 행위자 연결망인데 그 행위자 연결망들 간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다면 우선 각각이 극복해야 될 어떤 공백, 자기가 이게 행위자 연결망이 구축이 되려면 또 구축이 돼서도 그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어떤 뛰어넘어야 될 어떤 위험이나 문제점들이 항상 다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공백, 히아투스럽게 하여튼 뭐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걸어가는 궤적, 그 다음에 그것이 번성할 수 있는 적정성의 조건,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창설되는 각각의 존재항에서 창설되는 새로운 실제들, 새로운 존재자, 그리고 허용된 변이, 이 다섯 가지의 특징으로 각각의 존재항식을 다 정의를 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체계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근대인들의 모든 경험을 총체적으로 15가지의 존재 양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15가지. 그러니까 라트루가 제시한 존재 양식은, 이 책의 존재 양식은 15가지예요, 모두. 15가지의 행위적 멸망이에요. 서로 다른 행위적 멸망. 이렇게 있죠. 제1그룹, 그걸 5개 또 그룹으로, 이렇게 15개 그냥 늘어놓으면 복잡하니까 그 특징들, 공유하는 특징들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각 그룹마다 3개를 배치를 해요. 근데 사실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은 왜 꼭 15개만 해야 돼? 당연히 이것이 나왔을 적에 그런 질문이나 의문들을 많이 다른 학자들이 제시를 해요, 라투르한테. 라투르의 대답은 꼭 15개일 필요는 없어. 근데 자기가 발견해낸 거는 15개야. 근데 다른 학자들은 거기에도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다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제시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다른 학자들에서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라투르가 여기에 밝힌 거는 15개인데 라투르가 분명히 밝힌 거는 꼭 15개야 될 이유는 없다. 근데 자기가 현재까지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아낸 존재 양식들이 15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15가지를 좀 알아듣기 쉽게 분류를 한 5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 각각의 3가지 연정형식이 통하는. 그래서 주체 객체로 나누기 이전 상태에서 존재 양식, 그걸 주체 객체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 양식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재생산의 존재 양식, 변신의 존재 양식, 습관의 존재 양식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객체, 우리가 기존에 객체라고 불렀던 것에 가까운 존재 양식을 두 번째 그룹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기술과 허구와 지시라고 하는 존재 양식. 참고로 라투르가 과학이라고 불렀던 거는 다 지시의 존재 양식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시의 존재, 리퍼런스인데. 처음에는 과학이라고 불렀다가 이게 좀 과학이라는 개념이 또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은 여기에 들어갔냐? 저만 해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의문이 나오던데 그래서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대요. 지시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다 들어가는데 모든 지식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시를 통해서 어떤 얼리는 대상을 이렇게 행위적인 결망 이 단계별로 매개를 통해서 어떤 뭐 텍스트로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식의 것으로 이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어떤 양식은 이제 지시에 들어가는 건데. 라투르한테 굉장히 중요한, 라투르가 제일 처음 연구했던 게 바로 이 존재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기존에 주체라고 불렀던 것에 가까운 존재 양식이 정치와 법과 종교의 존재 양식이고, 이거는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들로 이렇게 다 라투르가 똑같이 그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정치나 법과 종교라고 해서 그거를 라투르는 제도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 양식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썼던 이름들도 들어가고 아닌 이름들도 여기 존재 양식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근데 라투르는 이건 다 제도적인 이름을 정치나 법이나 종교나 뭐 이런 것도 기술이나 이런 걸 썼지만 이게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들을 그냥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들에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지시라고 하는 그 존재 양식에는 예를 들어 과학은 제도의 이름이죠. 과학 제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학회도 있고 뭐 학과도 있고 뭐 이런 학술 저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정치도 다 제도가 돼 있죠. 뭐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제도가 돼 있는데 그 뭐 종교도 교회가 있고 뭐 아니 이 제도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 양식은 그 제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들 속에는 그것의 존재 양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종교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는 종교적인 뭐 믿음과 뭐에 관한 어떤 그런 존재 양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종교라는 제도 속에는 종교라는 존재 양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법적 존재 양식도 들어가 있죠. 종교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이 우리 사기교회도 문화재단 법인이잖아요. 그 이미 법이라는 존재 양식이 거기 함께 결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과 교차 내지 융합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치 뭐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존재 양식은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한 그걸 뽑아낸 어떤 그 행위자 연결망인데, 제도라고 할 때는 이 존재 양식과 다른 존재 양식이 거기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제도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도는 설명돼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존재 양식은 설명하기 위한 지금 순수한 그 행위자 연결망들, 그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의 존재 양식이 제도는 교차되거나 합쳐져가지고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에는 바로 이제 여기 경제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경제라는 것 하나 제도화되어 있는 게 많죠. 뭐 기업도 있고, 뭐 노동조합도 경제 들어가고, 지금 뭐 한참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 제도화된 그 조직이 이제 파업벌인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만 생각하게 들어도 그게 제도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라트루가 볼 때는 그건 존재 양식이 하나가 아니야. 그건 여러 가지 존재 양식들이 거기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라트루는 그거를 세 가지 존재 양식, 조직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과 애착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과 도덕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게 경제야. 우리가 경제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이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기회 될 적에, 경제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은, 이건 독특하게, 이거는 그런 서브스턴스를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존재 양식들이 아니라, 이런 탐구를 위한, 존재 양식의 탐구를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하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도구로서의 존재 양식, 그것도 따로 연결망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 이건 행위자 연결망, 그런 식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가 이제 연결망이라는 존재 양식이고, 이 존재 양식, 행위자 연결망을 차이를 구분하는 이 존재 양식도 따로 존재 양식, 전치사라고 부르는, 프리포지션이라고 부르는 존재 양식으로 들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존재 양식이라는 것과 그것의 차이한 것을 무시해서 그냥 아무런 행위자 연결망 없이 그냥 인간의 합리성으로 뭐 지식도 알아내고 뭐 물건도 만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그걸 엔티 존재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라트루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 문명에서도 또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근대 문명의 특징이지만 굉장히 존재 양식의 측면에서 볼 때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대인들의 어떤 그런 습관들이, 그걸 더블 클릭이라고 불렀어요. 더블 클릭.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15가지의 이 명칭이나 저걸 보고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게 제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라트루가 얘기하는 이거 각각이 다 행위자 연결망들이다. 근데 하는 성격이나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이제. 그래서 뭐 분류해서 한 5가지 그룹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라트루가 그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거에는 그 각각의 존재 양식들이 뭘 말하는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을 한 것이 라트루가 이걸 만든 걸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그 자료를 일단은 여러분에게 번역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그것만 봐서는 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 책을 보시면서 라트루가 얘기하는 이 존재 양식이 도대체 뭐고, 이것들 간의 교차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것들이 이제 이 책에는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요것도 라투르가 쓴 거긴 한데, 그 15가지 존재 양식의 특징을 항상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책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개념 지도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설명만으로는 당연히 라투르의 어떤 연구 중에서도 제일 철학적이고, 이렇게 제일 말하자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어떤 책에 쓰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다 물론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대강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존재양식의 탐구라는 책을 썼다. 이것이 이제 라투르의 작업에서는 후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모든 걸 다 해체하면서 행위자 연결망이라는 것을 다 증명을 하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연구들을 했는데, 이 작업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이게 기존에 했던 거를 종합하면서 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또 가이아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천적인 문제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그런 후기의 작업들의 어떤,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 책은 라투르의 전기의 어떤 경험적인 연구를 했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작업과 후기의 작업은 저는 가이아 이론, 라투르식의 가이아 이론을, 가이아 이론과 실천을 어떤 연구한 작업이라고 보는데, 그걸 넘어가는 어떤 전환기에 저는 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전기에 했던 작업을 집대성하면서 체계화하면서 후기에 가이아의 문제의식으로 넘어가는 걸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책이 이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는 이제 집약돼서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쉽게 이렇게 금방 읽히질 않고, 뭐 저도 굉장히 읽는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황장진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주셔서, 영어 책을 그냥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그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정말 좀 라투르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또는 이 세상을 정말 다른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볼 문제까지 오늘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일 텐데요. 한번, 종교를 단지 신에 대한 믿음의 체계로, 신앙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라투르식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존재 양식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 10강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라투르식의 존재 양식 개념으로 한번 종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10강 가서 이제 한번 라투르 자신의 대답을, 거기서 라투르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지구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존재 양식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저 천상에 존재하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통해 창설된 존재자일까요? 신은 원래부터 저기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우주가 창조될 적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신이고, 이제 대개 기독교에서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런 실체로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고, 뭐 성경에도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쓰여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죠, 기독교라는. 근데 한번 신에 대한 개념, 한번 다시 한번 존재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이 관계적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작년 말에 여기서 말씀 증거를 할 적에 이제 관계적 존재로서의 신 얘기를 그때 드리고, 이제 그래서 화이트에 대해 범죄 신론, 그러니까 새로운 신개념으로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관계를 통해 창설된 존재, 창설이란 개념을 가지고 신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위험성이 크죠. 그런 위험이, 이런 거를 막 밖에다 떠들고 다니면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당연히 이게 될 겁니다. 뭐 사길교회도 상당히 그런, 이미 그렇지 않아도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비난을 한다고 제가 뭐 듣긴 했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게 사길교회는 굉장히
그래도 너그럽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모험적인 새로운 신앙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공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마지막 질문이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는, 그렇죠? 이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또는 뭐 종교가 아닌 다른 인간의 다른 활동과 달리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웃에 대한 사랑. 다만 이제 라트루식의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때 이웃은 항상 우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아닌 비인간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한번 생각해서 거기에 사랑을 한번 확대하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가치를 했을 적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라트루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매번 새로 전전하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에 실체로서 그냥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말씀과 우리의 그 찬송과 뭐 성경을 보고 이런 거 예배를 통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걸 어떤 현전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랑이라는 것도 관계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뭐 마치 연애할 적에 사랑 감정처럼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이 정신과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바꿔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종교적 존재의식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관계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현전이라는 말은 역시 이제 철학적인 프레전스를 우리말로 현재 존재하게 만든다. 현재 존재하는 게 현전이거든요. 현전, 프레전스. 사랑이라는 걸 현전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매개가 필요한 거죠. 매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과 찬송과 성경과 이런 의식과, 예배라는 의식 통해서 이제 매개돼 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현전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계속하면서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현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36분이 됐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